지역 맞춤 부동산 세미나 우리 동네 맛동산 자세한 내용은 영상 하단의 링크 혹은 3프로 앱을 통해서 확인하세요. 네. 자, 그럼 이제 우리 박병창 이사님 모실 때가 됐네요. 어서 오십시오, 이사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사님은 부동산 어디 관심이 좀 있으세요? 어느 동네?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네. 됩니까? 아, 솔직히 말씀하셔야죠. 저는 집은 그냥 사는 곳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식에 관심이 많고요. 아, 지금 관심이 전혀 없으시군요. 예. 부동산 쪽에. 바잉이 아니라 리빙이다. 예. 지금 어디 동네에 계세요? 전 수유리 쪽 삽니다. 수유. 저희가 이번에 커버하죠. 노도강. 아, 네네. 수유에서 그럼 아침마다 오시기는 좀 불편하진 않으시고요. 괜찮습니까? 더 먼 데도 많이 다녔는데요. 아, 이 정도는 뭐 괜찮습니다. 예. 네. 수유를 너무 똠똠하시네. 아니, 여의도랑 거리가 좀 나도 있으니까. 수유동 살았어요. 예전에. 아, 전 망우동 살았어요. 수유중학교. 예, 알겠습니다. 예. 하여튼 그래서 각 동네마다 우리 서울 거의 모든 지역이 이제 다 그러니까. 커버를 하죠. 네. 그래서 관심 있는 지역에 만약에 있으시다면 꼭 이렇게 우리 동네 맛동산 디테일로 한번 공부해 보셔도 네.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아 그리고요. 네. 저기 진행하세요. 예. 뭔데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뭔데요? 좀 이따. 좀 이따. 네. 박병창 이사님과 함께. 예. 미국 시장은 5주 연속 상승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다우가 2.4%, 나스닥 0.38%, S&P 500이 0.7%. 보시면 다우가 2.4%로 올랐는데 나스닥이 0.3%뿐이 못 올랐죠. 예. 나스닥이 먼저 올랐었잖아요. 그래서 먼저 올랐던 빅테크 주요 종목의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상대적으로 약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우존스 산업지수가 오르는 부분이 지난주의 특징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주에 가장 큰 화두는 그리고 이번 주에도 그럴 것 같은데 왜냐하면 다음 주에 FOMC 회의가 있기 때문에요. 연준의 내년도 피복 기대감이 화두였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달러스가 103.1, 10년 만기 국제 수익률이 4.20%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 뭐 사실 이런 기대감 때문에 성장주들이 더 많이 올라올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성장주들은 먼저 올랐던 성장주들은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상대적으로 약했고 다우지수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면서 정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S&P 500입니다. 지금 직전 고점에 지금 다 왔습니다. 네, 딱 걸려서 5주 동안 왔고요. 직전 고점 돌파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다음 나스닥을 보시면 거기까지 가서 지금 윗꼬리가 달려 있죠. 지난주에 매물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다음이 다우입니다.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아이고야. 다우존스 산업지수가 세웠네. 오야. 네? 네. 다우존스 산업지수는요 역사적 신고 지수에 거의 다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역사적 신고 불기둥을 지수거든요. 세워버렸구만. 예. 상대적으로 먼저 올랐던 건 좀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그 좀 시장에서 소외되었거나 그 동안에 좀 수급적으로 좀 취약했던 그런 쪽이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좀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약간 수급적인 차별화가 생기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차트를 보여드렸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만 하더라도 아까 미스터 마켓에서 주신 것처럼 파월 의장이 완화적 발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 내용을 잘 읽어보면 여러분들도 해석 다 하시잖아요. 그냥 균형적으로 얘기했습니다. 뭐 완화적인 것도 얘기하고 긴축적인 것도 얘기하고 뭐 금리 인상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왜 올랐나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것 같아요. 파월 의장이 지난 수개월 동안 굉장히 긴축적으로 발언하면서 시장에 충격을 줬어요. 나쁜 쪽으로 많이 했는데 네. 그 정도는 이번에 아니었다. 파월발 충격이 없었다. 뭐 이렇게 좀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 자체는 뭐 좀 중립적이었는데 완화적 발언이라고 얘기를 좀 시장에서 많이 하면서 시장이 지난주 금요일 날 다우 0.8, 나스닥 0.5, S&P 500이 0.59% 올랐고요. 특징적인 것은 러셀 2000 지수가 금요일 날 하루에 3% 올랐습니다. 상대적으로 러셀 2000? 예. 그러니까 금리가 많이 빠졌죠. 예, 금리가 빠지면서 그동안에 그냥 시가총액 상위의 일부 종목 빅테크만 갖고 시장이 끌어올렸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 주변에 있는 종목들이 하나 둘씩 소외되었던 것이 올라오는 그런 특징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이게 아마도 이번 주에도 비슷할 것 같고 우리 시장에도 그런 흐름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하고 비트코인 가격이 연속해서 계속 상승을 했죠. 그래서 최고가에 근접하고 있는 또 특징도 보이고 있습니다. 차트는 보여드렸고요. 네. 지난주에 우리 시장 코스피 0.3% 올랐고요. 코스닥 1.5% 올랐습니다. 부진하죠. 아까 차트 보여드렸으니까 먼저 우리나라도 차트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는 지금 횡으로 걷는 게 직전 고점입니다.
다우는 위로 그냥 다 돌파해 버렸고 S&P 500과 나스닥은 여기에 다 있잖아요. 우리 그 하단에서 지금 거래되고 있는 상대적인 부진한 모습을 계속 나타내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를 해주면서 2,500포인트를 올려섰습니다. 또는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하면서 금융투자에 차익 매수가 들어오면서 2,500포인트 돌파를 했는데 그 이후에 지난주 후반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외국인들이 매도로 전환을 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약한 그런 모습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4주 연속 이제 계속 상승을 하는데 4주 동안 어떤 특징을 보였냐면요. 주 초에 상승하다 주 후반, 특히 4주 연속 금요일은 매일 하락했어요. 매주 금요일 날. 그런 특징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계속 하락한다는 거는 투자 심리 안 좋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도 그런 모양을 보여. 아침에 떴다가 오후에 밀리면 좋지 않은 거잖아요. 근데 주중에도 뭔가 기대 심리에서 미국이 좋으니까 올라가다가 그러다가 야 이거 아니야. 뭐 이러면서 또 주 후반 되면 매물이 나오고 이런 특징을 보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약하고 투자 심리는 좀 취약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고요. 2,500포인트 올라서면서 좀 변동성이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랬던 것은 이제 프로그램 매매로 인한 등락 요 정도만 나오고요. 그리고 기관 수급에 의한 코스닥의 단기 성향의 거래 요 정도만 나오고 전체적으로는 큰 움직임이 없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지난주 금요일 날 코스피가 1.19% 하락했고 코스닥이 0.5% 하락을 했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 그 GM의 LG엔솔 보조금 관련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셀업체들이 큰 폭으로 하락을 했어요. LG에는 솔루션으로부터 이제 삼성, SDI 이런 것들이 뭐 75%가 80%가 내놔라. 보조금 내놓으라 하는 거. 그 뉴스 때문에 영향을 좀 받았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하락을 하면서 코스닥 전반적인 매도가 있었고요. 그리고 주말에 예고되었던 IRA 세부 규정 발표 요거에 대한 우려감이 일부 반영이 되면서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시장은 선반영하면서 하락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고요. 우리 시장은 미국 시장 대비 상대적으로 약한 흐름을 현재 나타나고 있다. 그러네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는 고용 보고서가 가장 중요하고요. 이번 주말에 8일 날 고용 보고서가 나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FOMC 회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도 이 연준의 피봇이나 FOMC 회의, 그러니까 금리 결정에 대한 뉴스 말고 다른 아주 중요한 이벤트가 그렇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전히 이번 주에도 그 논쟁이 계속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중간중간에 그 PMI 지표가 좀 나오는 부분하고요. 5일날 호주 통화정책회의가 있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될지 요 영향을 좀 주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고 7일서부터 주 후반부터 EU와 중국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여기도 한번 좀 관심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미국 5주 연속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승 강도는 점차 약화되고 있습니다. 차트 보시면 딱 나옵니다. 보시면은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요. 이 처음에 시작할 때 양봉하고 이 양봉의 크기가 작아지죠. 일봉이에요? 예. 이거 주봉입니다. 주봉. 예, 주간으로 보면 이 크기가 점차로 작아지잖아요. 힘이 올라가면서 약해지고 있다는 표현을 좀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점차로 5주 동안 상승을 했는데 점차로 좀 약화되고 있다. 그리고 이번 주말에 고용 보고서가 있고 다음 주에 FOMC 피봇이 있기 때문에 피봇 논쟁이 이번 주에도 계속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개인적인 의견은 또 시장이 또 너무 빨리 이걸 막 오버하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은 좀 있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그런 생각이 좀 있고요. 뭐 주식시장이 항상 그렇잖아요. 그렇죠. 항상 그렇죠. 네? 먹을 때 먹어야 된다. 올라가면 더 많이 간다 그러고 내려가면 더 많이 내려간다 그러고 금리 인하 얘기 나오니까 막 그만한다 그러고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 있고요. 아까 러셀 2000 지수가 3% 오르면서 수급이 좀 변화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이건 시가총액 상위 빅테크들이 올라와서 매물을 맞으면서 다른 쪽으로 눈을 좀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평가 그리고 낙폭과대 그리고 소외주 이런 키워드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 개별 등락하는 그런 흐름을 지난주 후반 나타났고 이번 주에도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장도 내부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좋지 않아요. 보시면 지수는 5,500포인트 위로 올라왔지만 11월 반동 후에 외국인 선물과 금융투자의 차익거래에 의한 등락해 요거 외에 특별히 유동성이 크게 증가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종목별 쏠림과 차별화가 많이 컸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보면 특히 지난주 후반에 강세 종목들을 보면 시장 주도 섹터가 아닌 정치 테마, 질병 테마, 코인 관련주, 우선주들이 대거 상한가하고 이런 모습이 나타났어요. 비트코인 지금 난리예요. 4만 불 넘었다. 4만 불 넘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전체 시장을 견인하지는 않거든요. 이게 테마로 이루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의 주도 주체들이
또는 주들이 아닌 단기 테마가 형성된다는 거는 지수가 더 못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퀄리티가 좀 떨어지는 겁니다. 그냥 거기서만 그 조금 갖고 움직이는데 왜 그러냐? 시장을 지수를 올리려면 지수 관련 대형주를 올려야 되잖아요. 지수 관련 대형주들이 상승하는 것은 소위 패시브 자금들이 대거 들어오면서 지속적으로 움직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자금들은 외국인들이나 롱텀의 우리나라 대형 기관들이지 않습니까? 그들이 안 움직인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와 있는 일부 자금들이 이런 테마의 단기 성향을 가지고 거래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의 시장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FOMC 회의도 있지만 우리나라에 선물 옵션 동시 만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도 시장은 방향성은 좀 혼조 상태가 아닐까. 2,500부터 아래 떨어졌다 올라왔다 하는 그런 혼조 상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2차 전지와 반도체가 시장을 주도해야지만 지수 방향이 있던 아니면 뭔가 큰 섹터가 같이 움직이고 이런데 이 두 섹터가 주도하지 못하는 뉴스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개별 종목 상세로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로봇이라든지 뭐 신규 상장이라든지 그렇게 움직입니다. 하물며 정치 테마주 이런 것들이 올라가고 요즘에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기관들이 기관들이 이런 거 가지고 거래하기는 어렵거든요. 주요 기관들이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일부 자금의 개인 투자자 또는 전문 투자자들의 움직임이 좀 있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 지금 마지막에 2차 전지나 반도체가 주도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뉴스들이 좀 많이 나온다고 그랬는데 몇 가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까 우리 권 기자님이 정해주신 뉴스를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저도 준비해온 것을 제가 생각하는 키워드 위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에 우리가 쉬는 동안 미국의 IRA 세부 규정이 발표가 됐습니다. 빨간색 세 가지가 빨간 걸로 제가 표시한 게 핵심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 중국 지분 25%가 넘는 배터리 합작사는 해외 우려 기업으로 지정해서 IRA 보조금 혜택을 금지한다. 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우리나라는 중국과 합작한 한국 기업들 지분 조정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 자금 부담이 가중된다라는 걸 걱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중국 기업으로부터 기술 이전 또는 미국 기술 이전한 이런 미국의 기업의 생산을 허용한다. 다만 영향력을 행사를 판단한다. 이렇게 얘기한 거 되게 애매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주관적으로 좀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겁니다. CATL과 포드가 이게 지금 포드가 100%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기술은 CATL로 쓴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건 영향력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즉, 그거 잘했네. 여기서 만든 거 가지고 CATL의 영향력이 있다. 그 입김이 있다. 그러면은 안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생산해서 판매하고 마케팅하고 이거 전부 다 온전히 미국 기업을 해야지 그 영향력이 중국의 영향력을 받는다고 생각하면은 약간 주관적이죠. 추상적이고 그러면 안 준다. 금지한다. 이렇게 지금 하는 거예요. 이게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 이후로 그러면 이것으로 인한 어떤 효과가 있을 거라고 판단을 좀 해본다면 이번 발표로 보조금 가능 모델 리스트가 수정돼 지난번에 쭉 나왔잖아요. 우리나라 거 별로 없고 미국 것도 많고 그랬잖아요. 근데 3월 말에 요거에 대한 세부 수칙이 발표되고요. 4월 18일 날 최종 면담 발표가 있는데 이게 좀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테슬라의 일부 차종에 대해서도 이번에 수혜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하나의 앞으로의 변화될 가능성인 거고요. 보조금 안 준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LFP 중국의 LFP가 포드나 GM, 테슬라 향으로 계속 진출하려고 계속 했던 게 있었잖아요. 이거 다 막히는 거거든요. 요거 때문에. 그래서 중국의 LFP의 북미향 전략의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그래서 요 사이에서 우리나라 셀 업체와의 협상을 관심 있게 좀 봐야 된다. 요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제가 빨간 글씨로 첫 번째, 두 번째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내용이고 세 번째로는 결론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느냐. 단기적으로는 미국 전기차 시장 성장의 속도가 둔화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겠냐.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좀 자금의 부담이 좀 있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거고요. 중장기적으로는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소위 그 리쇼어링 얘기하면서 요즘에 나온 얘기는 작년서부터 나온 얘기는 프렌드 리쇼어링 얘기를 하잖아요. 우방국가. 우방국가로 공급망을 재편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우리나라는 저도 오다가 좀 들어봤는데 아까 정프로님 말씀 주신 것처럼 네. 우리나라는 수혜일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이렇게도 좀 해석을 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네네네. 요거 가지고 굉장히 복잡하고 논란들이 많은데 제 개인적으로 자료들을 쭉 보면서 이렇게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2차 전지 오늘 뭐 호재로 작용할까요, 저게? 해석하기마다 좀 달라서요.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장기적으로 보는 사람은 호재이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는 거고, 단기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단기적으로는 악재야라고 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좀 그게 상충되는 그런 내용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2차 전지의 호황제가 오늘 수출 지표가 나와서 또 그것도 호황제가 뭐예요? 동시에 있어요.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고 네. 마지막 부분에 말씀드리고 11월 수출 지표가 나왔는데요. 7.8% 증가한 것을 산업부에서 발표가 있었습니다. 수출은 전년 동기비 7.8% 증가해서 558억 달러, 수입은 11.6% 감소해서 520억 달러. 이거 지금 유가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 부분 영향을 받았을 것 같고요. 10월에 이어 처음으로 2개월 연속 플러스가 됐고요. 반도체는 16개월 만에 저게 처음으로 중요하죠. 12.9% 성장한 것으로 되었습니다. 여기에 2차 전지도 8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됐습니다. 이것도 좀 이따 보여드릴 게고요. 15대 주력 수출 품목 중에서 12개 품목이 증가했는데 4개만 저기 3군데만 감소했습니다. 철강, 석유 제품, 컴퓨터는 감소했습니다. 반도체 수출을 제가 숫자로 이렇게 써놨는데 표로 한번 보시면 딱 압니다. 15개 주요 품목별 수출액이 돼 있는데 제가 많이 늘어난 것만 그냥 노란색으로 아침에 칠해왔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바이오 헬스케어, 선박, 2차 전지. 그리고 요 세모 표시 있는 건 줄어든 겁니다. 철강, 석유 제품, 컴퓨터 여기 줄어들었고요. 요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 거는 반도체 수출액이 늘었다는 것은 뭐 어떤 표현이냐면 요 가운데 동그라미를 표시한 건 뭐냐면 평균입니다. 그 분기의 평균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분기의 평균이 69억 달러에서 75억 달러, 86억 달러 지금 늘어나고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 지금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렇게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Q도 있지만 P도 꽤 올라왔다. 가격은 낸드와 디램의 고정 가격 트렌드포스에서 2024년 11월이니까 가장 최근 겁니다. 가장 최근 거 보면은 지난 우리 6월, 7월, 8월 되면서 이제 저점 다졌지 않았냐, 저점 맞냐 아니냐 계속 그랬잖아요. 보시면 계속 똑같이 이렇게 플랫하게 움직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9월 넘어서면서 10월, 11월에 이게 고개를 들면서 반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으면서 전체적으로는 반도체가 좀 올라왔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2차 전지 관련 뉴스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 지표도 있는데 같이 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요. 일단 수출 지표 먼저 말씀드릴게요. 소재 쪽은 좀 줄었습니다. 양극재 수출이 전년비 마이너스 43%, 전월비 마이너스 12%. 저 왜 그런 거예요? 저 가격 때문에 그래요. 리튬 가격에 영향을 많이 받았고요. 2차 전지 수출은 전년 동기비 25%나 증가했고 전월비 47%나 증가했는데 네. ESS 크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건 좀 소재입니다. 세종기업 데이터에서 만든 자료를 제가 캡처해 왔습니다. 양극재 수출 추이고요. 그리고 수출 증감률은 지금 마이너스로 지금 접어든 좀 전에 불러드렸는데 그렇게 됐고요. 셀은 2차 전지는 이게 계속 부진하다가 지난 7월인가에 마이너스로 접어들었다 이번에 급격하게 올라왔습니다. 급격하게 올라와서 셀은 더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좀 나타내서 호황제가 좀 동시에 있다. 제가 그 표현을 아까 좀 전에 드렸잖아요. 예. 네, 그런 걸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그런 가운데 내부적인 호재성 뉴스도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지난 주 후반 금요일, 토요일 날 많이 나왔는데 그 세 가지 말씀을 드리면 에코프로비엠이 삼성 SDI와 5년간 약 44조 원의 양극재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뉴스 왜 안 하냐고 아침부터 난리였어요. 이런 거는 왜요? 좀 미리 좀 해주세요. 네? 안 한다고 막 그러시니까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까? 왜 3%는 그런 뉴스는 이 뉴스가 안 지금 보냐고. 굉장히 관심거리였습니다. 네. 그리고 요거 가지고도 뭐 말들이 좀 있긴 한데 관심거리였고 괜히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전기차 약 734만 대 규모의 이제 생산 규모의 이 공급 계약 체결이 있었기 때문에 이 개별 기업에는 이제 호재성 재료가 상당히 나타난 거고요. 그 LNF는 요거는 목요일 날 뉴스였습니다. 대구시와 약 2조 5천억 규모의 양응급제 공장 건설을 한다는 협약 체결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내년 8월에 완공 계획한다 그래서 이것도 같이 이 뉴스 나오면서 움직였습니다. 주가는. 그리고 포스코그룹이 그 수산화 리튬 생산한다는 거 있잖아요. 이거 전남 율촌산업단지에 뉴스가 많군요. 2020 많이 있어요. 네. 2024년까지 전기차 약 100만 대 분의 생산 계획을 한다라는 거예요. 보시면 조금 정리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요.
리튬 가격이나 이런 소재 가격으로 인해서 양극재나 음극재에서 전체 뭐 P나 Q가 좀 줄어드는 부분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셀이나 이런 2차 전지에 대한 기대감과 이런 부분들은 계속 있는 상태이고 그것을 준비하면서 우리나라 내부적으로는 이런 규모의 대규모의 어떤 공급 계약이라든지 또는 공장 건설이라든지 이런 거 꾸준히 계속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있는 상태이고요. 네. 그런 기대감 속에서 이쪽은 수급전 요인이 지금은 훨씬 더 좌우되는 그런 상황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에코 BM이 이제 예. SDI랑 740만 대 정도가 되면 예. 700만 대면 사실 어마어마한 양이잖아요. 예. 예. 그럼 SDI도 어딘가에 예. 그 정도 납품을 할 예. 그림을 그렇게 그렸으니까 보는 거죠. 그죠? 예. 5년간. 예. 5년간 어디에 이제 납품할 게 있으니까 이제 예, 그렇게 에코를 한 보는 거겠죠. 거죠. 예. 그래서 SDI가 처음에는요. 네. LG 엔솔이 해외 계약건이 제일 많았어요. 그리고 굉장히 공격적이었어요. 그때 네. 한참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한참 얘기한 게 삼성은 뭐 하냐? 왜 공격적으로 이렇게 안 하고 보수적으로 하냐? 그런 얘기가 항상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최근의 뉴스 보면은 SDI가 굉장히 더 공격적인 뉴스가 많이 나옵니다. 스텔란티스와 제2 공장하고 이런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장기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계획을 제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근데 뭐 좀 전체적으로 지금 반도체하고 2차 전지 뉴스가 11월 수출 데이터의 가장 그 중요한 뉴스였고요. 네. 그 와중에 지금 미국 LA 세부 규정 발표 요 내용이 시장에 영향이 크기 때문에 요 내용 위주로 말씀을 드렸는데 전체 시장의 이런 것들은 얘네들이 이 두 섹터의 호악재 때문에 시장이 방향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요 뉴스들이 중요한 거고요. 그거 외에 매크로 상황은 다음 주에 FOMC 회의를 두고 있고 우리는 동시만기가 있습니다. 이 동시만기에 되면 아까 그 얘기 잠깐 하시는데 소위 웹도덕 현상이 나타나요. 지금처럼 유동성이 없을 때는 그럴 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의 선물 거래에서 시장이 왔다 갔다 하는 게 훨씬 더 클 거다. 그 와중에 이런 뉴스에 따라서 섹터별, 종목별로 따로 움직이는 그런 시장이 되지 않을까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났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하여튼 시장이 2차전 쪽으로 굉장히 또 활발하게 아마 등락이 좀 나오겠죠. 뉴스가 많기 때문에 주말에 밀린 뉴스들이 많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시장 가는지는 뭐 잠시 후에 저희 오프닝 벨 라이브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 박병창 이사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탐욕이 되게 강했을 때 위험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안전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거든요. 과거의 일이 미래에 똑같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고요.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위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오건영의 현실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